일단 뭐 저는 끝났다고 보기는 하는데 네. 지금 사이클이 그 전 사이클과 전전 사이클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네. 그게 70% 빠지면 38,000이고 이제 60% 빠지면 5만 불인데 근데 일단 7만 불 정도의 꽤 큰 지지선이 있어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 하나 생산하는 가격이 한 6만 5천원에서 7만 불 정도 이거든요. 그게 빠지면 5만까지 가겠죠 아마.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코인의 가격이 빠지면은 그 온갖 문제가 다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22년에도 보면은 루나가 망했고 셀지우스가 망했고 FTX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26년에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강환국 작가님 모시고 최근 자산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우선은 코인 먼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작가님 옛날에 저희 채널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사라고 할 때 엄청 쌀 때였는데 네. 그때 책을 하나 내실 때 제가 그거 봤어요. 24년 초요. 네. 거기에 120일 이동평균선. 네. 여기가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좀 그 시즌이 끝나냐 안 끝나냐의 어떤 약간 기준점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사실 뭐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120일 선을 쓰면은 뭐 대충 그래도 무릎에 사가지고 어깨에 팔 수는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네. 그런 걸로 이제 저도 이제 이해를 했었었는데 네. 이미 뭐 121선 막 깨고 막 밑으로 막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깨에서 팔고 도망갔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예. 시즌이 또 끝났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아직도 한 번 더 간다. 네. 이런 시즌은 끝나지 않고 잠깐 지연된 것이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작가님 생각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도대체 왜 빠졌는지부터. 일단 뭐 저는 끝났다고 보기는 하는데 네. 뭐 비트코인이나 뭐 그 이더리움 등등의 펀더멘털은 저는 아직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특히 레버리지가 많이 끼었을 때 네. 이제 그거를 갚아야 될 때 이제 결국 자산은 빠지는 거죠. 근데 사실 코인이 레버리지를 끼기도 굉장히 쉬운 자산이고 실제로 많이 끼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맨날 가격이 살짝만 빠져도 뭐 5억 불 청산, 10억 불 청산 그런 얘기 이제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레버리지가 한번 잔뜩 생기고 들어가면은 언젠가는 그 갚기 위해서 이제 그거가 팔리면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매도한 세력들을 보면은 고래들, 소위 이제 옛날 이적부터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 이제 굉장히 부자가 되신 분들, 그분들은 4년 사이클에 익숙해져 있을 거거든요. 3년 오르고 1년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2025년 10월 6일 고날이 제가 알기로 고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트럼프가 코인 시장에서 장난을 쳤죠. 왜냐면 이제 금요일인가 그때 와가지고 내가 뭐 이제 중국의 관세를 크게 때리겠다라고 하고서 그때 이제 시장이 훅 빠진 다음에 일요일날 그거 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타격을 안 보고 코인 시장 그때 많이 빠지고 그때부터 흔들려가지고 지금까지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고래들은 아마 야 반감기 18개월 후쯤에 보통 고점이 오는데 지금 대충 그때가 온 것 같구나 해가지고 많이 판 거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사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어김없이 뭐 요인은 다르지만 그 4년 주기설 이게 네. 맞아 들어가면서 이번에 정리를 한 것이다. 그게 이제 4년 주기설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반감기가 시작되면은 네. 처음에 좀 횡보하다가 한 7개월 지나면은 전고점을 뚫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도 정확히 7개월이었어요. 24년 4월이 이제 반감기였고 24년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전고점을 뚫었고요. 이제 그다음에 한동안 올라가기 시작했다가 이제 그때부터 보통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고 이제 거기서 고점까지 보통 한 11개월, 12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도 딱 정확히 11개월 걸렸어요. 25년 10월에 딱 끝나고 네. 그러면 보통은 한 12에서 14개월을 걸쳐가지고 한 75에서 80, 85% 이 정도 빠지거든요, 보통. 근데 네. 물론 저는 근데 그것까지, 그 75, 85%까지 빠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제 지금은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빠져 있는 상태이죠. 네. 그러면은 과거에도 보면은 소위 말하는 뭐 쌍봉 차트처럼 한 번 또 네. 다시 반등하고 쭉 빠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예. 이번에도 그런 의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아예 그냥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둘 다 아닐 것이다. 뭐 이런 걸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이 그 전 사이클과 전전 사이클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왜 이번이 전 사이클과 전전 사이클이 다르다라는 근거는 저는 아직 딱히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11개월 빠진다고 하면은 뭐 내년 뭐 9월, 10월까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때까지 쭉 빠지고 또 횡보하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으로. 보통 이제 V자 반등을 많이 하죠. 거기서. 바로 가요? 그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다 포기했을 때. 그러면은 사실 지금 코인 시장에 대해서 되게 마지막 한 방을 노리고 있는 분들도 좀 많을 텐데. 네네. 그건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지난달에 단기 저점 지표가 몇 개 나왔었거든요. 단기라는 건 한 2주, 4주 정도 랠리가 올 수 있는 지표들. 실제로 그게 단기 저점이 맞았고 좀 점프를 하긴 했는데 점프가 되게 약했어요. 이제 그때 8만 불에서 한 9만 4천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8만 7천 원 떨어지는 거 보면은 소위 그 원래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 자리에도 반등이 되게 적게 나온 거 보고 이거는 좀 확실히 장이 많이 약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0월에 이제 11월에 기관들이 엄청 많이 팔았고요. ETF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12월에도 좀 덜 팔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순매도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ETF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과거 반감기랑 가장 큰 차이점은 이번에는 어쨌든 기관에서 ETF를 통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랑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뭐 어김없이 상관이 없었을까요? ETF라는 거는 매수도 쉽죠. 매도도 사실 쉬운 거거든요. 사실 예를 들면은 뭐 나스닥도 2000년에서 2002년에 85% 빠졌는데 그때도 사실 그게 기관장이었거든요. 근데 기관이 있다 해서 장이 안 빠진다 그런 건 사실은 이제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ETF를 사서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온 기관들 중에서 한 60에서 70%가 좀 단기 자금이래요. 예를 들면 헤지펀드 뭐 이런 사람들. 그럼 걔네들은 주로 모멘텀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펀다멘탈을 좀 덜 보고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요즘은 펀다멘탈을 좀 덜 보고 모멘텀을 많이 보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매수 세력이 다트들, 그러니까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거인들을 사재기 해가지고 그냥 쟁여놓는 이제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자기네들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보다 높으면은 이제 유상증자 같은 걸 하거나 전환사채를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고 그걸 코인을 사는 시스템이었는데 코인 시장이 이 모양이니까 이제 걔네들의 시가총액과 그 NAV,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코인의 가치가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이 경우에는 사실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유인이 없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매수력이 많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고래들은 뭐 이제 3+1이니까 팔 때 됐네 하고 이제 팔아버리고 기관들은 몸에 돈이 없잖아, 살 이유가 없잖아 하게 되고 다트들은 야 우리의 시가총액이 지금 그 NAV보다 높은 게 별로 없는데 그럼 우리가 유상증자 왜 하지? 해가지고 지금 딱히 사는 세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원래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4년 주기설이 약간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원래라면은 이 폭등장 때 개인들이 엄청 들어와가지고 개인들의 어떤 막 그 광기가 보여야지만 폭락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광기까지는 없지 않았냐.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개인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시즌이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네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다른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개인들까지는 제가 분석을 별로 안 해봤어요, 사실. 왜냐면 과거에는 그래도 항상 맞아요. 뭔가 광기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다. 그러게요. 사실 지금 펀다멘털은 그 4년, 8년 전보다 훨씬 좋거든요. 왜냐면 이제는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올 것이고 그 관련된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건데 근데 묘하게도 정말 그 개인들은 별로 없네요, 장에. 작년부터 별로 관심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게 약간 그 미국 주식이 너무 좋아서 뭐 그런 걸 수도 있나요? 그게 대체적일 가능성도 꽤 크죠. 그리고 한국 주식도 심지어 굉장히 좋고 뭐 부동산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부동산 관심 되게 많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인들은 코인 말고도 할 게 굉장히 많아진 거죠, 사실. 그죠.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국 주식이 안 좋으니까 세금을 피하려면 어쨌든 코인을 사야 됐는데 아니 그 작년 말에는 이제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게. 전 참고로 작년 11월부터 오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저 그때 3천 얘기를 했는데 4천까지는 저도 몰랐죠, 사실. 근데 지금은 사실 어차피 둘 다 세금이 없다면 그렇죠. 뭐 코인도 세금 없고 뭐 한국 주식도 세금이 없는데 굳이 코인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기도 하네요. 사실 두 개를 엄밀히 말아보면은 그 한국 주식이 펀다멘털 설명하기가 훨씬 더 좋죠. AI 짱이다. 반도체 없으면 AI가 안 돌아간다.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게. 그거는 그러니까 그 진짜 애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왜 비트코인가 이러면 필요한지 설명해봐 하면은 막 길어지거든요, 이 설명이. 근데 그거는 말입니다. 지금 돈이 어쩌고 뭐 스테이블코인 어쩌고 길어지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그 한국 주식은 되게 쉽잖아요. AI, 반도체, 끝. 그러면은 지금 아주 심플하죠. 강광욱 작가님은 우선 정리하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당연히. 그러면 이제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완전히 싹. 그렇죠. 지금 없죠. 그러면은 먼저 나왔다고 치고 아직 못 나온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작가님이 말하는 이제 시즌이 종료라면 안 나올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서 좀 잠깐의 반등을 좀 노려볼 만한 어떤 뭐 모멘텀 같은 게 있나요, 지금? 뭐 제 눈엔 딱히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있죠. 그 정말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고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은 지금의 비트코인의 밸류에이션이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딱히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니고 중간 정도에 지금 와 있거든요. 이제 그 원추이 지표 같은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뭐 찐바닥 이건 절대 아니고요, 사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뭐 중간 정도예요. 사실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중간에서 조금 고평가 정도는 지금 중간 정도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사가지고 5년 10년 보유한다면은 아마도 돈을 벌 거예요.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 자체도 이제 우상향하는 자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게 이제 우상향하는 자산의 위험은 너무 비싸게 살 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자산 자체가 좋아도 내가 돈을 못 벌 수가 있는데 뭐 그건 아니거든요.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사가지고 5년 10년 쟁여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돈을 아마 벌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욕심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일단 팔고 소위 좀 더 좋은 기회를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비트코인이 그 글로벌 M2 글로벌 통화량과 차트가 되게 비슷하게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그 10주 후행한다고 하죠 보통 10주 그러니까 8에서 12주 정도 후행한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실제로 이 글로벌 M2가 6월 30일에 고점을 찍고 그 지금 12월 말인데 6개월 동안 계속 횡보 중이에요. 네. 그게 사실 비트코인이 못 오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기관들은 그 글로벌 M2를 보고 비트코인을 살까 말까를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글로벌 M2가 11월 중순에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근데 6개월 추세를 뚜렷이 뚫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확실히 상승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전반적으로 좋았고 근데 하반기는 지금 계속 횡보 추세이고 11월보다 조금 올라갔긴 하지만 그 횡보 추세를 뚫지는 못했어요. 9월인가 그때가 고점이거든요. 일단 네. 그거를 뚫고 올라가면은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 모멘텀이 좀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그 글로벌 M2가 횡보하고 있는데 코인은 내리꽂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또 갭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 또 글로벌 M2를 따라서 다시 약간의 2차 반등이 좀 오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것도 뭐 가능한 수 있죠. 가능할 수 굳이 있는데 그거를 노릴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게 글로벌 M2 후에 10주 후에 코인이 반등하기 때문에 네. 그 글로벌 M2가 실제로 올라가는 거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 네. 이게 이제 지금 11월에 지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저도 좀 긴가민가 하거든요. 한 달 동안 오른 게 이게 추세 반등인지 아닌지. 네. 근데 사실 11월 중순이 저점이라고 치면은 2달 반 후에 코인이 오른 거니까 그게 2월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2월까지 M2 추세를 실제로 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사실. 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괜히 코인을 들고 가는 것도 리스크가 있으니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하면 될까요? 네, 그 정말 초장기 투자자 아니면은 그게 낫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초장기 투자자가 아니죠, 사실 코인 아니죠, 하면은. 사실. 네, 그렇죠. 다 이번에 네. 한번 노리고 들어갔다가 뭐, 이제 그렇죠. 나오려고 네. 했었던 거니까. 그렇죠. 네. 시즌 종료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더 있을 이유는 없는 거니까. 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몇 개 시그널이 있죠. 정말 이제 코인이 120일 선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M2가 정말 두세 달 정도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다든지 사실 이게 계속 이제 통화량이 오른다 하는데 하반기에는 안 올랐거든요. 그게 네. 그게 팩트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오르고 확인한 후에 들어가봐도 늦지 않죠. 그게. 네. 그럼 반대로 비트코인이 만약에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네. 글로벌 M2가 막 갑자기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다시 네. 들어가요? 그때는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조망한 거 다 싹 뒤집고 들어가는 건데 근데 네. 일단 그 숫자를 보여달라는 거죠. 지금은 그 숫자가 안 보이니까. 네. 안 보이니까 시즌 네. 종료에 훨씬 더 좀 무게감을 좀 든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렇거든요. 보통은 하락장이 1년 정도 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당연히 글로벌 M2는 언젠가 다시 오를 건데 근데 예를 들면 이제 5월에 파월이 쫓겨나고 이제 트럼프 친구가 연준 의장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7월 제가 알기로는 처음 회의거든요. 뭐 잭슨 홀인가 뭐 네. 그때부터 이제 막 시그널을 주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러면 그 하반기에 이제 자산들이 오르기 시작하겠죠. 저기 그 선거에 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반기에 비트코인 늦게 오르게 된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1년 사이클이 컴플리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네. 그러면은 1년간 빠지고 너 또 올라가니까 네. 이번에 시즌 종료였지만 사실 네. 내년 이맘때쯤엔 또 살 수 있는 타이밍은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3+1이 완성이 되는 거고. 사실 이게 파월이 그 이제 몇 년 동안 하는 행마를 보면은 5월 본인이 나가기 전까지 금리를 막 내릴 것 같지는 않고 돈을 막 풀 것 같지는 네, 않거든요. 그럴 왜냐면 것 걔가 맨날 한 소리가 데이터를 보고 하자.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직 2%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팍팍 푸는 거는 일관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분이 나가고 좀 이제 그런 데 굉장히 리버럴한 사람. 인플레이션 뭐 좀 가도 어떻습니까? 경제를 살려야죠. 그리고 우리 트럼프 우리 친구가 정상상 이겨야죠. 그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네. 일단 이분이 5월까지 막 돈을 푸는 그림은 아직 안 보이잖아요, 이게.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과거의 반감기 패턴, 4년 패턴이 1년간 그럼 폭락을 하고 한 7, 80% 빠지고
그다음에 3년간 천천히 다시 또 올라가는 그 구조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래서 그게 70% 빠지면 38,000이고 이제 60% 빠지면 5만 불인데, 근데 일단 7만 불 정도의 꽤 큰 지지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 이제 사이클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 7만 불 언저리가 비트코인 하나 생산하는 가격이 한 6만 5천에서 7만 불 정도 이거든요. 전력만 해서 거기도 이제 하나의 강력한 지지선이 되고, 그래서 이제 7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아군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빠지면 5만까지 가겠죠 아마. 네. 7만이 1차 지지선이다. 그렇죠, 1차 지지선. 꽤 강력한 지지선. 네. 거기까지 우선은 후퇴하면은 더 위험한 거네요, 사실. 그렇죠. 이제 그 성벽이 일단 굉장히 두텁게 쌓여 있고 귀 깨지면 5만불까지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물려 계시면은 7만불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버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한번 버텼다가 네. 좀 반등하면 팔고 나온다. 뭐 네.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예, 아니면은 그렇죠. 아니면 가든지. 어차피 깨지는 게 7만까지면은 뭐 그냥 계속 참고 가든지.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알트코인 쪽은 더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어떤가요, 지금? 그렇죠. 뭐 알트코인의 대부분은 이제 아예 실체가 없고 원래 꿈먹이들이니까 당연히 좀 더 안 좋을 거고. 그러나 이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30년, 2040년까지 엄청나게 커지는 것도 기정사실이니까 네. 거기에 붙어갈 수 있는 코인들은 펀다멘털이 실제로 굉장히 좋죠. 사실 이제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인 시장에 사실 펀다멘털이라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뭐 지들끼리 막 그 코인을 막 빌리고 사고 거래하고 투기하고 하면서 와 신난다 우리 위대한 일을 했어 이러고 팔짝팔짝 뛰었는데, 24년에 지니어스 액트가 나온 후에는 미국 정부가 이거를 정말 전략적 툴로 쓸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집중적으로 키울 거고, 걔네들이 미국 부채를 사주니까요. 그래서 네. 거기에 붙어있는 코인들은 펀다멘털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이제 미국 국채의 지금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이게 지금 미국 정부의 어쨌든 주된 전략이라면 네. 이 전략판에서 코인 시장을 붕괴시키는 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이제 아직 시즌이 안 끝났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그 코인 시장을 도와줄 수 있는 카드는 이제 거의 다 내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있다면은 그 전략 비축화를 하는 건데, 네. 그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20만 개가 있는데 80만 개 더 사서 100만 개를 만들겠다 하라는 게 나왔는데,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 돈 쓸 데가 굉장히 많고 강한 사람도 많고 불쌍한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요 80만 개 비트코인을 사겠습니다 하면은 그거를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그렇게 대단히 훌륭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현실화하기가 되게 어렵고, 심지어 그 법안의 루미스 그 의원도 그 법안 지금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사실 실현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사실.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 군대도 지켜야 되고 이제 복지도 해야 되는데, 우리 미래를 위해서 80만 개 삽시다 하면은 뭐라고 할 거냐고 저기 사람들이. 그거는 좀 자금적으로 너무 좀 무리가 있다. 네, 그래서 이미 도와줄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꺼낸 것 같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논리로 하면은 사실 미국 주식이 떨어져서 좋은 미국 대통령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 많이 떨어졌어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와가지고 여봐라 주식을 이제 팔지 말아라 해가지고 안 파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이제 당연히 대통령은 이 시장을 위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건 맞기는 맞는데, 시장 하락까지 막거나 그거는 사실 할 수가 없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22년에 그 주식이 떨어졌을 때, 2000년 주식 떨어졌을 때 그것도 그 대통령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막지 못했죠. 네. 이번에 그 스트래티지나 아니면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코인을 자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식을 네. 뭐 펌핑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망하게 한다. 네. 아예 물량을 털게 하겠다. 라는 네네. 약간 음모론적인 하락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네. 것도 좀 굳이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좀 과하다. 뭐 이런 의견이실까요? 일단 저는 음모론을 믿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스트래티지만 놓고 보면은 걔네들이 이제 유상증자를 하고 우선주를 발행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그 중에서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거는 전환사채밖에 없는데 그 양이 사실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파산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새로운 자금을 조달을 못한다 하더라도. 네. 그런데 이런 스트래티지를 모방한 기업들이 한 200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래티지는 그리고 좀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도 플러스거든요, 걔네들은. 여유가 있는데 걔네들을 모방해가지고 늦게 들어간 기업들이 200개가 있는데, 당연히 제가 아까 199개를 다 분석하지는 못했고 그 중에서는 좀 그 재무 상태가 나쁜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원금 상환을 못해가지고 팡팡 터지고 그러면은 그게 비트코인 시장의 큰 악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199개를 다 분석하지는 못했어요. 아마 이제 그런 네. 데서 뭐 매물이 나오거나 하면서 뭐 시장에 가뜩이나 유동성 없는데 더 말라버리는. 이런 그래서 이제 상황으로. 스트래티지는 일방이고 걔는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걔는 제가 보기 큰 문제가 없어요. 걔네들이 막 시장에 던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그 밑에 있는 쪼무레기들 그 원어프맨들이 던질 가능성은 꽤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1930년대에 그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그 이런 그 아주 엇비슷하게 주식을 사들이는 펀드들이 상장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스트라테지는 코인을 사재기해서 상장한 거잖아요. 근데 옛날 1930년대 트러스트라고 주식을 상장해가지고 그 주식이 막 오르니까 그 얘네들의 시가총액이 그 가진 주식보다 높아가지고 계속 유상증자고 발행하고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똑같은 논리로. 때가 있었는데 그때 1930년대 말인가 1940년에 미국 SEC에서 야 이거 그냥 펀드잖아. 이게 무슨 주식시장 상장이야. 막아버렸거든요 그때. 그래서 얘네들이 이 다트들도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비슷한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코인이 그레이 에리아이기 때문에 주식이 아니고 하니까 우리는 주식 사는 게 아닌데요 해가지고 지금 상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코인의 가격이 빠지면은 그 온갖 문제가 다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22년에도 보면은 루나가 망했고 세일즈오스가 망했고 FTX가 망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돈이 풍부하면은 이런 그 코인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규제를 좀 덜 받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데 그게 커버가 되는데 돈이 없으면은 그게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터지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26년에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아,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코인 시장에 좀 악재를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반대로 뭐 호재라고 할 만한 건 없을까요? 호재요. 당연히 이제 이게 유동성 프록시 그 시장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제가 말하는 이 모든 일이 안 벌어지거나 좀 덜 벌어져가지고 다시 내년에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가 이제 코인 시장을 완전히 저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돈 푸는 거를 좀 무리해서라도 이제 많이 한다. 그게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뭐 호재라 봐야 어쨌든 빠지고 반등하는 것이지 안 빠지긴 힘들 것이다. 근데 뭐 적게 빠질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은 그리고 특히 이제 26년 5월부터는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니까 이제 그때는 11월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좀 무리해서라도 돈을 풀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조금 뭐 당분간 어쨌든 뭐 분위기가 좋은 거는 딱히 느껴지진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뭐 지금은 그죠. 당장은. 네, 그죠. 네. 그렇지만 이제 길게 봤을 때 어떤 코인 시장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전반적인 좀 미래는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좋게 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뭐 이 반감기의 사이클이 있을 뿐이지 미래는 거의 뭐 예정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옛날처럼 막 100배, 1000배 오르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장기적 우상향이 될 가능성은 전 높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우리가 쓰는 법정화폐보다 이제 모든 면에서 이제 더 좋고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로 진화된 화폐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미국 정부가 채권을 팔기 위해서 그쪽을 막 밀어주기 때문에 이거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커진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뭐 좋아진다 이런 거는 사실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간접적인 관계가 이제 있는 거죠. 이제 그 원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러 이제 만든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접근하기가 이제 훨씬 더 이제 편해진 거죠. 사실 이게.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디지털 자산을 사기 위한 디지털 화폐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편리성. 그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이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걸 소극적으로 하면 이제 스테이킹, 예금 비슷한 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딴 자산으로 바꿔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가장 들어가기 쉬운 자산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죠. 물론 요즘은 전통 자산들도 코인화돼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든지 그 금 같은 건 이미 코인 형태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친숙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에 훨씬 더 손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간접 효과를 볼 가능성이 꽤 있죠. 네. 그러면 이번 사이클이 뭐 종료됐다고 가정한다면은 다음번 또 상승장이 올 거니까 당연히 그것도 오죠. 예정되어 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 그때는 지금보다 어쨌든 고점을 더 높게 갈 것이다. 그렇죠. 지금 12만 6천 찍었으니까 다음에 뭐 한 20만 가지 않겠어요? 대충 그렇게? 그러니까 또 길게 보고 갈 사람들은 가고 그렇죠. 아니면 네. 지금 뭐 어느 정도 정리했다가 확실하게 유동성 풀리는 거 보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다. 그렇죠. 20만 불 간다고 치면은 뭐 지금 8만 7천이니까 그럼 다음 상승장이 뭐 28, 9년 되나? 그 정도 네. 뭐 29년 된다고 치면은 그럼 뭐 지금에서 3년 버텨가지고 2배 반 버는 거니까 뭐 나빼시죠 그러면 나빼. 네. 사실 지난번 저점이 한 2천만 원대였는데 예, 맞아요. 네. 뭐 1억 3천에 팔아도 네, 사실 그렇죠. 엄청나게 네. 많이 버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번 그 저점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뭐 저점은 뭐 잡기가 솔직히 좀 힘들죠. 근데 네. 뭐 무릎이라 사더라도. 네. 근데 대략 요번에도 만약에 똑같이 4년 주기설이 맞다면 예. 저점 주기설도 맞는 거잖아요. 그 저점 구간대가 언제쯤인지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26년 언저리 그러니까 보이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번에 오히려 확 빠져가지고 다음번 장을 노리고 네. 뭐 목돈을 천천히 한번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계절성을 봐도 이제 코인이 5월부터 9월까지 되게 안 좋으니까 네. 이제 뭐 그 9월 말 언저리 그때 들어가는 게 방법이 될 수가 있죠. 자, 특히 참고로 이제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이 6월, 8월, 9월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예, 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8월, 통계가 매우 안 9월. 좋아요. 네. 그러면
들어가도 내년 10월쯤. 뭐 9월 말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예. 1년 정도. 예. 사실 저점에 들어가서 고점에 파는 거를 목표하는 거는 좀 너무 무리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대부분 그걸 성공한 사람 별로 없죠. 네. 그래서 한두 번은 성공하는데 예. 세네 번에서 망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골프 홀이론과 비슷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인생에 한 번. 크게 봤을 때 중간쯤에서 어디선가 들어가도 결국 고점 언저리에서만 팔아도 되는 거니 너무 그렇죠. 네. 너무 밑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에서 11만 언저리 그 언저리 다 팔았거든요. 근데 네. 뭐 그러니까 그 이제 당연히 완전 고점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뭐 낫배 정도니까요. 낫배. 네. 예. 그 정도로 해가지고 예. 정리하고 다음 장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